오늘도 제주의 역사길을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진실 씨는 제주에 오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한 36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100여 개의 오름에 똑같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혹시 아셨어요? 똑같은 상처요? 음. 아, 오름에 새겨진 상처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진지동굴. 맞아요. 그 오름을 비롯해서 섬 전체에 곳곳에 지금 뭐 지하 갱도 같은 일제 군사 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왜 일본군은 이 작은 섬 제주를 거대한 전쟁 기지로 만들었을까요? 그날의 제주로 우리를 안내해줄 이 두 분에게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언론인이자 사상연구자 허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대가 되는 게 네. 이제 두 분 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서 또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잘 풀어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일본이 남긴 전쟁의 흔적부터 화면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 위협적인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경납고는 마치 무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쓰던 용도예요? 보셨던 곳은 알뜨르 비행장,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알뜨르 비행장의 이제 경납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남아있는 게 19개의 경납고가 있고, 지금 보시면 경납고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아 보이지만 실은 크기가 보통 한 20m 정도? 그리고 높이가 아까 사진에서 보면 낮게 보이지만 실은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 두께는 한 30cm 콘크리트 두께고 이러니까 지금 보시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비행기가 출입했던 그 원래 높이보다는 이게 농사 짓거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게 토양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위에 높아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m 이상 정도 또 이렇게 원래 지반보다 좀 높아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9기 중에 10기 정도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저기에 또 뭐 탄약고도 있고 지하 예. 벙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공격을 하기 위한 비행기 활주로와 그 경납고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공격을 하기 위한 유류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약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병사들이 먹는 막사도 있어야 되고요. 45년 전후에는 그 알뜨리 비행장의 규모가 60만 평 정도, 66만 평 정도 굉장히 크죠. 또 아까 우리가 뭐 봤었죠? 고사포 진지. 네. 이것도 네. 봤는데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고사포진지라는 게 이제 그쪽에 있는 일본군 비행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장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췄었죠. 고가포 진지 또는 고사포 진지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실제로 이제 B-29 미군이 B-29가 날아오면은 직접 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공 사격을 위해서. 대공 사격을 또 했어요. 직접 한 적도 있고 제주도민들이 이제 강제 동원돼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죠. 또 마지막에 또 뭐 송악산 아래 뭐 구멍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결사 막으려고 하는 거는 송악산에 있는 특공대
그 진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알뜰이 비행장을 방어하고 공격을 막는 거는 송악산 일대에 구축된 주변에 된 동굴 진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거는 아까 세달 오름 일대에 있는 높은 오름지대에 있는 이제 그 고사포 진지. 뭐 이렇게 뭐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안 동굴 같은 경우는 그 송악산에 네.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동굴 진지 일체 그 기록화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19기 정도 의 동굴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이제 그 뭐 저장하는 특공대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춰놓는 진지이기 때문에 폭이 한 높이 이런 거 하면 한 4m 정도의 꽤나 큰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 깊이도 한 뭐 짧게는 15m, 길게는 20m 정도의 그 동굴 진지니까요.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방어 진지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서귀포 출신인데요. 서귀포 삼매봉 해안에 가면은 그 황우지 해변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해군 그 일본 해군 특공 기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부르기는 그 12군데라고 해서 제주말로 12바띠 동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12바띠 동굴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 일본군 진지 군사 시설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구축한 시설이구나. 그렇게. 그런데 어릴 때 거기서 많이 노셨던 거예요? 거기서 놀았죠 우리는. 예. 근데 이 군사 시설들이 오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돈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1945년도에 작성된 그 일본군 이제 병력 기초 배치도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지도이긴 한데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미군이 제주도를 어디로 들어올 거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작전을 짠 거죠. 근데 그게 보면 세 군데를 딱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어디냐면 제주항. 그 제주항과 그 다음에 이제 한림.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대정 쪽이거든요. 이 세 군데. 근데 자세히 보면 알뜨르 비행장은 비행장이 있고 항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항은 또 정뜨르 비행장과 항구가 있고, 또 다음에 한림 쪽도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 옛날에는 한림항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해안 동굴 진지, 중요한 거점되는 아까 해양 특공대라 그러죠.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방어하는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육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오름 쪽에서 이제 결사항전 하게 되고. 근데 그 안에 동굴은 이제 다 방어를 못 하니까 가짜 동굴 진지도 만들고 진짜 동굴에 이제 군인들이 주둔하는 진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결사로 하겠다. 해서 아마 어승생 오름 쪽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들이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45년 8월 15일 그 무조건 항복 우리 해방의 그 시점에서 기준으로 공정률이 한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 알뜨르의 갱도진지, 그 이제 지휘부가 들어가는 갱도진지를 구축을 다 못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섬 전체가 이제 요새가 돼버린 건데 왜 하필 제주였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네. 배경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거 지금 전투가 막 나왔는데 세계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전투들인데 아니 근데 왜 제주랑 도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미 그 19세기 말부터 지정학적 중요성, 군사적 요충지라는 게 일본 언론에 나오거든요.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85년 3, 4월에 보면은 일본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제주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나가사키에서 발행되던 진제인니뽀라는 신문이 있는데 진서일보 거기 보면은 이제 제주도는 조선과 중국, 일본 삼국 사이에 있어서 군사상 그리고 상업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이 군함을 제주도군에 파견해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죠. 아마 그런 게 연결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우선 인식하고 있었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다 진화사변이라고 해요. 진화사변. 그게 중일전쟁인데 이제 나가사키에서 출격한 그 전폭기들이 일본 비행기들이 난징과 상하이를 때려요. 상하이를 포격하고 돌아오는 귀착지, 중간 경유지가 제주도죠. 알뜨르 비행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항공전 사상 미중유의 대공습이라고 표현해요. 일본 신문에서. 그게 어디서 제가 봤냐면 깜짝 놀랐던 게 난징에 중국 난징에 난징 대학살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럼 제주도도 우리 도민의 그 제주도의 어떤 자의에 전혀 관계없이 중일 전쟁의 한 귀퉁이에 발을 디디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 알뜨르 비행장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뜨르 비행장은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건설이 추진된 것은 1933년부터였죠. 1937년 8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기지가 전초기지로, 도양폭격기지로 이제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나가사키에서 날아가서 난징을 폭격하고 상하이를 폭격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여기서 직접 그 날아가기도 했답니다. 당시에 거기 동원됐던 주민분들 말씀 들으면 여기서 직접 날아가서 서쪽으로만 날아간대요, 비행기가. 그게 중국 본토 쪽으로만 계속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37년 후반에 이제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상하이로 거점을 옮기죠. 오무라 이 해군 항공기지를 다시 옮깁니다. 옮기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그 일본의 비행기를 보면 연습기라고 있어요. 아카톤보라고 하는데 쌍엽기라고 날개가 2개짜리. 그 가끔 그 2차 대전 영화 보면 프로펠러 부르르 하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쌍엽기들 아카톤보들이 연습기들을 여기서 훈련했던 훈련 장소로 이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폭격 연습은 어디 가서 하냐면은 가파도 쪽에 가파도에서 마라도를 내다 보이는 가파도 쪽 섬의 무인도에 또 폭격 연습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해 방어를 위해서 제주도를 어쨌든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 대본령의 지침이었고 그렇게 알뜨르 비행장을 44년 말까지 3차까지 확장을 해요. 지금 알뜨르 비행장 지도가 네, 나오는데 와 굉장한 규모긴 해요. 이게 네. 다 비행장이니까. 아니 오무라 해군 항공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여기는 뭐 비행기가 뭐 20여 대 있었다라고 하는데 증언들 들어보면 뭐 자기네가 본 것은 뭐 수십 대 봤다. 여기서 또 중일전쟁 때 한 번은 날아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대요. 그 일본 군기가 실수로.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그 소리를 무릉리에서 들었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드르르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크게 있었고 무엇으로 만들었나 이걸 비행기를 날개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갑바 무지갑바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무슨 천도 아니고 천막 만드는 그런 천도 아니고 어떤 갑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걸로 만든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는 실제로 제주 해상에서도 일본군과 미군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 일본은
원자재라든가 각종 식량이라든가 이 각종 물자를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해상 교통로가 이어도를 통과해서 이 제주 근해로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41년 12월 8일 터지니까 발발하니까 미군이 생각하는 거죠. 그 일본의 그 지역적 특수성상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면 된다. 해상 봉쇄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미 해군이 잠수함들이 그 1942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라든가 이 우리 한반도의 남해안, 서해안 쪽에 우글우글 했어요. 일본 군용 선박이든 민간 선박이든 가리지 않고 다 격침시키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알뜰 비행장은 그 식민지 지배 전형적인 상징물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방어기지 짓는데 제주도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힘들게 계속 동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같이 다 고통의 산물들인데 그렇죠. 그 실상을 또 느낄 수 있는 재연 드라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란 말이다. 뭐 하는 거냐? 아니 못하나? 아유 무사 놈이 나라 전쟁에 우리가 들어기거라. 아유 무살하게 어? 나라 힘이 어서 놀아 그거 주기.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나? 대일본 제국에 흥망이 달려 있는 문제다. 빨리들 하란 말이야. 털 못하기야. 이거 먹은 게 있어서 일도 하고 거주 곡괭이랑 와라. 나 몸 들릴 힘도 없자. 아이고. 뭐야? 대일본 제국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눈이 시민 좀 봅소. 이손 풍문과 맛이 영애신데 어떤 곡괭이를 들여주가. 경호국장 먹을 걸 주먹일도 시켜야 할 거 아니까. 배가에 등땡이에 탁 발라붙을 수가. 일어설 힘도 어서 마시. 시끄럽다. 요령 피우는 놈 있으면 가차 없다. 각오해라. 빨리들 하란 말이야. 당시 일제 군사 시설을 만드는 데에 강제 동원된 제주도민의 수는 약 4만 명. 당시 제주도민의 5분의 1이었죠. 이들을 강제 동원해 일본은 도내 곳곳에 수백 개의 진지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죠. 이거라도 하나 먹엉하게. 병에도 배는 쳐와서 힘을 써뒀을 거 아니라. 자. 힘 나온 지 벌써 며칠이라. 각시도 자식 새끼들도 눈 배롱 있던 기다림 줄 건데. 마누리랑 마랑 저 하늘에 뜬 해도 한번 배려 마시면 좋구라. 이거 맨날 며칠이라 땅굴에 방아 적네. 내일 모레면 우리 아방 제사인데 어떨까? 아이고 이건 무슨 놈의 세상이라. 세상에 뭔 딱 일본 놈 천지인데. 아이고 진짜.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밤낮 없이 이루어진 진지동굴 구축. 빛이라곤 간신히 밝힌 호롱불 하나. 하루 종일 해봐야 1m 정도 겨우 파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 4개월 동안 계속된 작업. 그동안 굴이 무너지는 사고도 빈번했는데 아이고 장삼이 형님. 이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 아까 4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초를 겪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강제 노역을 하셨던 분들 그렇죠. 만나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벌써 20년 전에 이제 취재를 하고 촬옥을 했었는데 한 50여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동원이 되냐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면사무소에서 그 할당이 내려온대요. 그 반별로 몇 명씩 차출을 하는 게 그러면은 적게는 대여섯 명씩 하기도 하고 많게는 뭐 한 30명에서 100명까지도 단체로 이동했답니다. 이동했는데 가가지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한발하고 일종의 공동 숙소죠. 노동자 숙소 같은데 거기에 기숙하면서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그 안 가게 되면은 무조건 머릿수를 채워야 돼요. 알뜰리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 동부 지역 표선 쪽에서도 저기 알뜰리 비행장까지 동원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꼬박 하루를 걸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저하고 인터뷰한 분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은 그 숙소에 한바에 자면서 아까 그 알뜰리 갱도진지를 팠답니다. 하다가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 때. 15살 때 이 곡괭이질을 했대요. 그 속에서 아까 똑같이 저런 장면. 그게 그 지금 알뜰리 갱도진지의 그 땅이 되게 그 진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표현으로는 누룩돌이 있는 누룩땅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되게 단단한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파도 1m 남짓이라 하니까. 예. 단단한 부분은 되게 단단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파면은 이게 한번 때리면은 한번 이 곡괭이질을 팍 하고 하면은 이 손이 퉁퉁 울릴 정도로 아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곡괭이를 젖혔는데 이게 곡괭이가 이제 이마를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피가 나고 해서 했는데도 그냥 요오드 있잖아요. 우리 요오드. 아까 진기라는 요오드 발라주고 그걸로 끝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천리 출신의 어떤 분은 14살 때 초등학교를 그 당시 45년에 졸업을 했는데 14살에 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 손을 잡고 갔대요. 이분이 소속된 데는 자기네 표현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고도모 부다이라고 해서 소년 부대, 어린이 부대. 곡괭이들이 좀 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불미 대장간에 갖고 가는 역할을 당신네가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무릉리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만 20세가 되면은 연상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군으로 징병되기 전해에 받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가 오키나와가 점령된 다음이래요. 미군에 의해서. 오키나와 청년들은 4m 높이 파도에도 등에 배낭에 폭탄을 지고 미국 함대에 쳐들어가서 미국 함대를 부쉈다. 너희들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린 제주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군들이 죽게 되면 미군 10명을 죽이고 죽어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연성훈련소에서 그 학교 교장, 일본인 교장이죠. 자기네는 죽창밖에 없는데 죽창으로 미군 10명을 총으로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리고 오키나와 청년들이 미국 함대를 부쉈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지고 있구나.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는 건 단순히 그 방어선만 만들려고 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다가오는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느낌? 뭐 이럴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패전은 짚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저 시간을 끌까? 이제 그게 결사항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이자 수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에서 미드웨이 회전 영화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이 전황의 흐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계기가 되는데 미드웨이 해전이요. 그래서 44년에 이제 그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이제 미군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미군 본토를 공격하는 이게 거점을 잡는 거죠. 죽기가 살기로 천황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본토를 보존하는 명목의 이제 결사항전 을 수립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결 1, 2, 3, 4 이렇게 해서 결 7호 작전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요거는 위에서 보면 이제 홋카이도라 그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해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쭉 포함을 해서 그 제주도가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1, 2, 3, 4, 5, 6, 7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권역별로 나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일본을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외곽 변두리의 결사항전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오키나와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거죠. 실은 오키나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일본 천황 내지는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의 그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 시각들이거든요. 일천황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냈잖아요. 일본 국민이라고 했지만 죽음으로 나고 나중에 안 되면 옥새 작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각 이 잘 보여주는 게 오키나와 또 제주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45년 3월 12일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잖아요. B-29 300대가 도쿄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45년 3월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10만여 명 이상의 그 희생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 도쿄 도시의 그 25%가 파괴된 거죠. 그 직후에 아까 얘기한 3월 20일에 결호 작전이 수립되죠. 아, 큰일 났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다 포기하고 우리 본토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7호 작전이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주둔 17방명군이라고 했는데 17방명군에 7호 작전 지시가 내려왔고 그게 이제 58군 사령부 제주도에 그게 이제 쫙 그 지휘 계통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편성되고. 지금 결7호 작전에 제주가 포함이 되면서 그렇죠. 일본 군들이 엄청 또 그렇죠. 많아졌겠고 순식간에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뭐 7만 5천 명이다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예전에 이쪽에 연구할 때는 한 6만 5천 명쯤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주도의 그 일본군들이 결집이 만주의 관동군, 그 악명 높은 관동군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오고 근데 또 조선인 징병자들 있잖아요. 그게 한 15,000명 돼요. 근데 이제 허 박사님 말씀에 좀 추가하면 우리가 지금 제주에 미군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곳이 이제 상륙할 거라고 예상했던 곳이 이제 알뜨리 비행장 쪽, 그 다음에 제주항, 그다음에 한림항 이 세 군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 6호, 결 5호 이런 데도 보면 미군이 어디에 들어온 거랑 세부 계획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인들을 다시 결집해서 혼성 부대도 만들기도 하고 뭐 위장 진지도 만들기도 하고 있는 동원 총 동원 다 하는 것이죠. 뭔가 일본이 전세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제주는 더 압박받는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지금 엄청 숨이 약간 턱턱 막히는데 바다 상황은 좀 어땠어요? 예, 1945년 3, 4월이 되면요. 제주도는 정말로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45년 4월 4일에 미군 잠수함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까지 들어와요. 그 예상대로 그쪽으로 오긴 왔네요, 진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주잔마루라는 탄약 지원함이 있었어요. 그게 4,000톤급인가? 그게 있었고 호위함 노미, 한자로 능미라는 게 있고 또 제31 해방함. 그 세 척을 어뢰 세 발로 다 격침시켜버려요. 미국 해군으로서는 엄청난 전과인 거죠. 미군으로서는. 반면에 일본군은 이 세 척이 격침되면서 무려 500명 이상이 수몰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이 유족들 있잖아요. 일본군 유족들이 한림에 위령제 지내러 왔었어요. 해마다. 그래서 주잔마루가 이게 4,000톤급이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뒀죠. 거기 침몰된 대로. 그래서 한국 전쟁 시기에도 그 마스트가 보였대요. 마스트가. 최근에는 몇 년 전에 KBS에서 아마 바닷속에 들어가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우리 제주 도민들, 특히 이제 어민들의 피해도 있었겠네요. 어민들보다는 그 수습 과정에서 해녀들이 많이 동원됐대요.
그 희생자들을 그 이제 수습하는데 해녀분들이 많이 동원됐고 5월이 되면 5월 7일 추자도 부근에서 어떤 배가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던 배가 침몰을 합니다. 고아마루라고. 최소한 257명 이상이 수장돼요. 추자도 부근에서 257명이 죽는데 그 당시에 그 배에 탔다가 정말 구세일생으로 살아난 분을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말 목불인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군기 2대가 그렇게 기총 소사를 하고 폭탄을 떨어뜨렸대요. 딱 그 배 한가운데 포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야비교환의 현장으로 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식들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손에 잡고 막 아우성치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폭탄 파편 맞아가지고 아우성치는 모습도 있었고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7월 3일에는 해남 가까이서 제주에서 해남으로 가다가 해남 가까이에서 풍령환이라고 이 배가 784톤이라고 하는데 5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480명이 죽어요. 미군기 공습으로 이제 그렇게 죽은 거죠. 그게 군함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민들도 주민들도 타고 있었고. 소개에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제주도에도 소개령이 내려서 사람들이 육지부로 피난을 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고아마루에도 소개됐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이 풍령환에도 소개되는 분들이 타고 있었죠. 7월 4일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철광석을 싣고 일본으로 가던 그 7,000톤급인데 야마오카마루라는 배가 있어요. 상선이죠. 상선인데 이게 제주도 근해에서 또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돼요. 선원이 86명이 탔었는데 85명이 그냥 다 수장돼요. 한 명이 살아나요. 한 명 살아난 그 사람이 민간인이죠. 이거 일본 민간인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뭐 아시다시피 주정 공장도 45년 6월에 파괴가 되고 미군기 공습으로 파괴가 되고 그 당시에 어선들이 많이 침몰됐죠. 그리고 해방 직전에도 기총 수사로 주민들이 그냥 밭일 하다가도 죽어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 당시가 태평양 전쟁이 한가운데 있었죠. 완전 전세가 기울었고 그래도 일본군이 뭔가 마지막 대저항, 뭔가 전면전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게 저게 하늘에서는 가미가제, 우리가 신풍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가미가제에 비슷한 자살 특공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뭔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 저는 들었던 게 있어서 네. 특별한 무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명이서 퀴즈 내는 거예요? 네. 어디 한번 마셔보십시오.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요? 네, 특별한 무기. 뭐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지 동굴 뭐 아까 400개 있다고 했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동굴 진지가 아까 말씀드린 448개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적지 않은 것이 이제 해안 동굴 진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썼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진짜 힌트를 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무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무기요? 말도 안 되는 1인용이야 또 1인용. 1인용? 네. 뭐, 예. 아까 그 주산마루가 터졌잖아요. 그럼 뭐 1인용 폭탄 같은 건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기상천외의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고이로라든지 또 가이류라든지 신요, 뭐 카이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신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심지어는 잠수함에서 요즘은 가능하겠지만 옛날에는 잠수함에서 비행기가 떠서 공격하는 그런 그 무기도 개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도에 배치된 거는 2가지 종류였대요. 하나는 이제 카이텐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신요. 지금 화면 보고 오시는 게 220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일본어로 하면 신요고요. 아까 이제 허 박사님은 진양, 우리 지진할 때 진에다가 그다음에 양 이제 동양 서양 할 때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서양양자 써가지고. 그 뜻은 뭐 이 우레와 같은 거친 파도라는 뜻이랍니다. 소리를 콱 내면서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 파도와 같이 상대를 덮친다 그 뜻이겠죠. 저 위에는 한 명, 많이 타봐야 2명 정도. 저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 조정관이 보이시고요. 저기 이제 폭탄을 가득 싣고 미 해군의 함정에 뛰어드는 것이죠.
허 박사님께서 일본에 저기 비행기가 재료를 만져보니까 좀 무지갑바라고 천 같은 거였다고 네,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물자 전략적인 물자를 공급하고 확보해서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겠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저기도 그만큼 그 크게 함정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실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6천 척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추풍 낙엽이라 그러죠. 바람이 불 파도가 치고 이러면 번들거리고 실질적으로 공격에는 그렇게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신용.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카이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잠수함에서 쏘는 어뢰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인간 어뢰. 이게 이 수안경 끼고 인간 어뢰죠. 물속에 쏙 들어가서 이제 자포가는 이게 어뢰는 이게 자기가 프로펠러에서 자동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제 그 무거운 그 폭탄을 안고 이제 뛰어드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절박했고 비인간적인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공사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희생이 됐고 저게 레일이 있거든요. 저기 나가서 이제 지가 운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잠수정. 우리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뭡니까 이게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운전해서 지하로 이렇게 저 바다 밑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 동굴에서 네. 그 신효가 나가면서 아까 그 저기 배를 그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동굴 속에 배가 신효라는 배가 숨어 있다가 네. 바다로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이제 물로 들어가서 하나는 신효 같은 경우는 배니까 위에 뜨고 이제 카이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잠수정이니까 어뢰니까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 보이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카이텐 기지 예. 어떤 곳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5곳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송악산, 그 해안 동굴진지, 그다음에 성산, 그다음에 수월봉, 서우봉, 서귀포 뭐 이렇게 5군데. 삼미봉이요? 예. 어. 근데 가보시면 송악산은 이게 해풍과 바다 태풍이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손상을 입었고 지금 붕괴 위험성이 높은데요. 성산 이쪽은 실제로 답사해 보면 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미군들을 타격을 주기 위한 적재적소에 자기들이 이제 고려를 했던 것이죠. 우리 오름은 주로 저게 안반보다는 송이층이 많잖아요. 이제 송이층이니까 이제 이렇게 골조를 대고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동굴 진지를 만들었는데 아까 해양 특공대가 있는 쪽은 주로 해안 진지이기 때문에 송이층이 아니고 이제 안반이거든요. 막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만드는데 그만큼 그렇죠. 또 견고하고. 예. 교수님 저 아까 신효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튼튼하게 뭐 제트기처럼 이렇게 바다 위를 싹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는 게 통통통통하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 그냥 바로 대포를 쏘면은 터져버릴 텐데.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실패했던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성공 확률은 얼마나? 돼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뭐 퍼센트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실패한 신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뭐 뒤틀려서 뒤집어졌다. 그 속에 탔던 청년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궁극주의의 희생양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도. 자,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 무기까지 쓰면서 총력을 뭐 다 기울였지만 결국엔 패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다행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핥히고 간 그 현장은 얼마나 참혹스러웠을까 싶어요. 더구나 그 남아있는 군사 시설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주산마루가 한림항에서 침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수함에.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한림 쪽에 이제 우리 건축 원로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가 침몰돼 있으니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잠수경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 침몰된 배가 있더라. 근데 그 친구 중에 몇 명이 물건이라고 들고 와서 이렇게 들고 보니까 그게 폭탄이었대요. 뭐예요? 폭탄이요? 네, 근데 폭탄인데 그걸 어떻게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지고 이렇게 두들기는데 폭발했답니다. 어머! 아이고. 이제 폭발해서 이제 그 상당한 부상을 입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림 쪽에만. 전쟁 당시의 피해도 크지만 전쟁 이후에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전쟁의 큰 상처가 아닌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이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던 6만 5천 명, 그 가운데 일본군 5만여 명이 이제 10월까지 일본으로 다 본국으로 철수를 해요. 그렇다면 제주도에 남아있던 무기들, 그 고사포라든가 탱크, 저 아까 전폭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갖고 가야죠. 집에 이제 집에서 가져왔으면 갖고 가야죠. 뭐 팔아먹으려고요? 고착값 받아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저는 아는데 이게 본섬 그냥 자기네 나라로 안, 가져가지 않았어요. 안 가져가. 그냥 두고 가요? 그러면은 아까 마라도랑 가파도에서도 또 무슨 해상 전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섬에는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살짝 옮겨 놓고 가지 않았을까? 언젠간 내가 가지고 가야지. 45년 7월에 보면은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포츠담 선언에서 이제 그 일본 군대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기본 지침으로 삼아요. 그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제주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무기들, 아까 탱크, 전투기, 전폭기 이런 것들을 전부 무장 작동불능시키는 것이죠. 뭐 로켓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무장 해제시키는데 이제 9월 28일 아까 제주 농업학교에 미군들이 항복 접수팀이 딱 들어온 거잖아요. 또 한 팀이 더 들어와요. 산지 부두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무장 해제팀이 들어와요. 무장 해제팀은 제주도에 있는 무기들을 다 작동불능 상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해안으로부터 2마일 밖에 바다에다가 무기를 수중 매몰시켜요. 뭐 각종 구구식 소총 같은 소총이라든가 각종 포 같은 거 전부 이제 일단 못 바다에 쓰게는 해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제 이동에 좀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무기들은 그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매립을 했대요. 제가 만난 분은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쇠가 아주 귀할 때였다. 그 폭탄을 꺼내 가지고 그 나사를 다 풀었답니다. 풀어서 화약을 살살 긁어냈대요. 긁어내서 그걸 대장간에 갖고 가가지고 곡괭이를 만들고 망치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었대요. 그걸로 그 고철로. 무기로. 예. 그거야말로 우리가 유엔 평화 현장에 나오는 무기로 보습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 큰일 날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기를 완전히 이제 그 무장 해제시키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슬포에서는 사고가 나죠. 그게 폭발물이 터지면서 우리 모슬포 주민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이 이제 다치는 그런 사고도 벌어집니다. 또 지난 방송에 우리가 삼별초 항쟁 배웠었잖아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또 외구의 노략질도 계속 끊이지 않았고. 네, 그렇게 보면 제주도는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외세의 각축장으로 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 그런 과정들 계속 겪어왔던 거예요. 참 대단하면서도 안타깝고 이게 참 어두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역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후대에 지금 있는 세대가 그걸 말하고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주고 저는 그게 아카이브라고 보고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게요? 저기 명칭이 네.
국가유산청. 맞습니다. 국가 맞아. 예, 문화재청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입니다. 이게 문화재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한 우리의 남아 있는 근현대의 많은 유적들, 것들도 이제 문화재가 아닌 유산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개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가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기억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말로 하는 평화가 아니고 그런 기억의 유산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큰 토대, 힘이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 유적지라는 게 사실 미래의 평화운동, 반전운동과 아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알뜨르 비행장 일대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 군사시설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어떤 침탈의 그런 실상을 우리가 바로 보고, 또 이 기지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평화의 전진기지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뜨르에는 수많은 제주도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만일 설치된다면 당연히 그 1번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비극의 역사에도 이렇게 다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 불쌍해 죽겠어요. 눈부시지만 그래도 아픈 곳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제주가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렇게 아프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또 풀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또 다른 제주의 역사길 위를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